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학사 2학년 1학기 1단원의 소단원 2, 열보다 큰 아홉이라는 단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1단원 자체가 개성 있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열보다 큰 아홉. 사실 숫자 열이 더 커요? 아홉이 더 커요? 당연히 열이 훨씬 더 크죠. 그런데 제목에서 뭐라고 했어? 열보다 아홉이 크다. 우리 이거 겉으로 봐도 말이 안 돼. 열보다 큰 아홉이 어디 있어? 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성립이 안 되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 진리를 담고 있고 이 진리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겉으로 모순되게 표현하는 표현 방법을 역설이라고 부르죠. 역설. 그래서 우리 역설을 통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좀 더 인상 깊게 혹은 의미를 강하게 전달해 볼 겁니다. 근데 강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우리 역설이 강조하기는 아니고요. 역설은 변화 주기의 일종이에요. 변화를 주기 때문에 단조롭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 모순되다 보니까 독자로 하여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의미가 강하게 따라오는 건 그 부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역설은 뭐다? 변화 주기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역설의 표현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래 생각열기 가면 속담이 나오고 있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 우리 속담을 관용 표현이라고 불러요. 관용 표현은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서 굳어져 있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여기 보면, 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표현이냐? 열 길, 훨씬 더 길은 길이야. 한 길, 그럼 열이 커, 하나가 커? 당연히 열이 큰데, 열 길은 아는데, 한 길은 모른다. 역시 속담인데,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속담도 역시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속담 대신 이 속담을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하면 이 문장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관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 훨씬 더 짧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내용도 더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속담이 없다면 설명은 길어질 거고 상대방에게 이것을 이해시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많은 설명을 덧붙여야만 이 문장의 이 속담의 의미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수필에서 어떠한 관용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 수필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역설, 두 번째는 관용 표현. 근데 우리 여기 역설 말고도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나올 건데 그 표현 방법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습 요소 한번 볼까요? 자,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다.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 그려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역설과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역설부터 알아볼까요? 자, 역설은 자,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나름의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고요. 이 진리를 더 강조해 줍니다. 자, 예를 들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자, 님이 갔다. 이미 갔다. 그러면 임은 지금 내 옆에 없는 부재의 상황이고 나는 보내지 않았다 라고 하면 임은 내 옆에 존재해야 되는 상황이죠. 자, 부재와 존재가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일,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영우는 일제강점기 때 승려면서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이 임을 부처 혹은 조국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자, 우리 독립운동가였으니까 조국으로 본다면 임은 갔지만 그러니까 일본에 의해 우리 나라, 조국 혹은 국권을
빼앗겼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는다. 바로 조국을 되찾을 것이다. 독립이나 혹은 광복에 대한 믿음과 희망, 의지를 보여준다 라고 본다면 모순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모순, 하지만 그 안에는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강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서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역설을 사용하면 어떻다? 우리 아까 변화주기라고 했죠? 자, 변화를 줘서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오히려 강조해주는 효과. 자, 겉으로는 모순된 특징 때문에 듣는 이나 읽는 이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자, 두 번째는 관용표현. 자, 관용표현은 관습적으로 사용돼서 굳어진 표현을 관용표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관용어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마치 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표현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손이 크다,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 발이 넓다, 사귀어서 아는 범위가 넓다. 자, 이렇게 굳어져 있는 표현들을 관용어라고 해요. 속담은 보통 문장 형식인데 오랜 사람들의 생활 체험에서 얻어진 삶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비유적,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되게 교훈적인 의미가 있고 풍자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와 같은 교훈적 의미가 나올 수 있고요. 격언도 문장 형식입니다.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생의 교훈, 경계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시간은 금이다와 같은 말들이 격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관용 표현을 썼을 때, 자, 관용 표현은 언어 생활을 배경으로 해서 생겨난 표현이기 때문에 민족의 사고나 풍속, 사상 등 문화를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자, 예를 들면 과거 화촉을 밝히다 라는 관용 표현이 있는데 이 화촉은 촛불인데 일반 촛불보다 비싸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앞에 촛불을 밝히죠. 이거 화촉이거든. 화촉을 밝힌다 라고 하면 결혼을 한다 라는 의미. 바로 그때 당시의 풍속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이것 외에도 시치미를 떼다 라는 말의 시치미는 매를 이용해서 이제 사냥을 할 때, 매 사냥을 할 때 매한테 이름표처럼 주인이 누군지 달아놓는 게 시치미입니다. 시치미를 떼면 누구의 매인지 알 수 없다 라는 데서 유래된 말로 시치미를 떼다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해놓고 안 한 척 할 때 사용하죠. 자, 이런 사고나 풍속 사상 등의 문화를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가 돼요. 일반적인 낱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표현의 효과가 강하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해. 그래서 우리 시간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옳다고 느껴졌던 말들이 변화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속담 같은 경우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효용성, 상황을 비유적으로, 자,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두루두루 쓸 수 있고, 자, 내용을 강조하고 인상 깊게 전달해 줍니다. 또 주어진 상황을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짧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비유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열보다 큰 아홉은 수필입니다. 자, 바로 이 글쓴이의 개성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필의 특징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수필은 뭐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고, 자, 그리고 형식은 자유롭고, 자, 소재도 다양하다. 우리 신변잡기적이라고 하죠. 자, 글쓴이의 개성이나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글이 수필이다 라는 거. 자, 특징 보시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사용해서 숫자 10과 9을 비교 대조할 거야. 그래서 어떤 표현 방식 썼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다양한 예를 들어서 독자의 이해를 도울 겁니다. 자, 역설적이고 인상적인 제목, 바로 열보다 큰 9이라는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주고 있죠. 자, 그럼 본문 갑시다. 자, 열보다 큰 9. 자, 제목에 뭐가 쓰였다? 역설이 사용되고 있다. 자, 오늘은 9과 열이라는 수가 지니고 있는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바로 작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약간 친근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자, 볼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9과 열이 지니고 있는 뜻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잘 아시다시피
열은 10, 100, 1000만, 억 등의 10진급수에서 제일 먼저 꽉 찬 수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열이라는 숫자의 의미죠. 그러므로 이 열에 얼마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열이 아닌 다른 수가 됩니다.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 없이 알맞은 경우에 십상 좋다고 말하는 십상도 열십자와 이룰 성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십상에서 십성에서 십상으로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큼 열이란 수는 이룰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며 성공을 한 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열의 의미는 요런 의미지. 그러면 아홉이란 수는 어떤 수입니까? 자, 자기가 질문.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입니다. 자, 자기가 대답. 자, 이렇게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우리 여기 나와 있죠? 문답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문답법도 변화주기의 일종입니다. 자, 자꾸 질문을 던져서 독자에게 궁금하게 만들거나 혹은 집중하도록 도와주죠. 자, 다시 말하면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하는 수. 자, 그래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인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아홉이라고 하면 요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아니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해? 그러면 아홉은 정령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일까요? 자기가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했죠. 그래서 역시 문답법 다시 한 번 더 사용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든다고 했으니까 이제 예시가 나오게 됩니다. 끝없이 높고 너른 하늘을 10만리 장천이라고 하지 않고 9만리, 자, 9구자 장천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더러 앞길이 9만리 같은 사람, 자, 앞길이 9만리 같은 사람, 자, 뭐 썼어? 관용 표현. 관용 표현 중에서 관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길이 9만리 같다. 여기 구자도 숫자 9죠. 앞길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나이가 젊어서 세월이 충분히 남아있다 할 때 이런 말을 쓰죠. 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죠. 구비구비 한없이 서린 마음을 구곡간장. 뭐야? 자, 구곡간장 9구 라고 하고 구비구비 애워두는 상구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길을 구절양장, 양의 장, 창자. 자, 역시 숫자 9. 통가의 할머니 몇이나 되는지 모르는 왕씨를 구중궁걸, 숫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살아난 것을 구사일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끝간대가 어딘지 모르는 땅속이나 저승을 구천이라고 하고 구천, 땅속에 흐르는 물입니다. 자, 우리 저승을 구천을 떠돈다라고 하죠. 임금보다 한 계급 모자라는 대신인 30, 6경을 구경이라고 합니다. 문화재로 남아있는 탑들을 보면 9층 탑은 부지기수, 부지기수 보게 수를 기자, 수를 숫자, 알지자, 알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를 알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고요. 10층 탑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자, 옆에 가면 10층 탑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못 본 거야. 어쨌든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시면 열과 아홉을 나타낸 표현들. 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열과 아홉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정리해주고 나서 자, 아홉이라는 수가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이 예시로 사용되고 있죠. 자, 얘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본문 가볼까요? 자, 동양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9구자가 두 번 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겠습니까? 의문문이네. 자,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나타내는 방법, 설의법. 자, 그럼 이거 무슨 뜻인데?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9구자가 두 번 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니 중군날이니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1000년이 넘도록 큰 명절로 정하고 세워왔다 라는 것을 일부러 의문문으로 바꿔준 거. 얘도 변화주기예요. 자, 지금 역설, 문답, 설이 전부 다 변화주기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한 까닭.
간단히 말해서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선조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까닭.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자, 이 말은 바로 완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단락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게 이 단락, 7번 단락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면 좋을까 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자, 이것은 뭐다? 바로 완전한 건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단이다. 자,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가 나왔니? 관용 표현, 격언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 제1의 기록만을 수록하는 기네스북도 해마다 다시 찍어내야 할 까닭이 없겠죠. 모든 기록이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인 것은 그 기록을 이룩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타고난 사실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결코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 또한 그 스스로가 증명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요. 열이란 수가 조금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또 조금도 여유가 없는 꽉 찬 수. 그래서 다음도 없고 다음도 없이 아주 끝나버린 수라는 점에서 아홉은 볼까요?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열보다 높고 열보다 깊고 열보다 넓고 열보다 멀고 열보다 긴 수. 자, 지금 열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반복법. 그리고 아홉에 라는 수의 의미를 쭉 나열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거법. 그래서 열보다 반복. 자, 그리고 쭉 나열해주니까 열거.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은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역기에게 두 번째. 슬기롭고 끈기 있는 우리 선조들에게 일찍부터 10보다 10배도 넘는 사랑을 담뿍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홉이 우리 선조들에게 사랑받아온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자, 뭐라고요? 우리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였기 때문에 자, 하물며 여러분은 지금 한창 자라고 한창 배우고 한창 놀아야 자, 지금 봐봐. 한창 반복했고 자라고 배우고 놀아야 반복하고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반복하고 열거. 중학생입니다. 자, 그럼 중학생이 바로 이 수필의 예상 독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 한 가지도 완벽할 수가 없으며 항상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설픈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온 학생. 자, 누구라고? 예상 독자. 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 서술어 맨 뒤에 와야 되는데 어떨까요? 맨 앞으로 빼고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 보는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도치법 사용했죠? 도치가 뭔데? 말의 순서 혹은 어순이라고 하죠. 어순을 바꿔주는 거. 자, 바꿔줘서 오히려 집중하게 해줍니다. 자, 왜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란 수를 더 사랑해볼까? 아홉은 청소년과 같이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지닌 수야. 여러분들도 미래의 꿈과 가능성이 있어. 지금 아직 아홉처럼 열이 되진 않았죠. 꽉 차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해라 라는 것으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수필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역설이나 관용 표현, 우리 관용 표현 앞에 앞길이 구만리 같다.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 관용 표현 쓰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훨씬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전달한다 라는 거. 자, 우리 맨 끝에서 봤더니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는지 알 수 있었죠? 바로 청소년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아홉이란 숫자처럼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 독자, 중학생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점
자, 그래서 열과 아홉이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글쓴이는 뭐라고 생각한다?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사랑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보다 큰 아홉. 자, 모순된 표현 안에서 자, 깊은 뜻을 전달하고 있죠. 바로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역설을 썼더니 어떻다? 생각을 더욱 강조해준다. 자, 그래서 우리 역설은 뭐라고요? 자, 변화주기, 단조로운 문장 형태의 변화를 줘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똑같이 역설이 사용된 다른 글을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의 역설이 표현이 사용된 책입니다. 서평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해설이나 혹은 평가를 담아놓은 글을 서평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오래된 미래. 자, 볼까요? 제목은 얼핏 이해하기 힘들다. 오래된과 미래의 뜻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인도 북동부의 라다크 지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주 오랫동안 전통을 간직하고 자급자족의 삶을 지키는 곳이었다. 그러나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을 알게 되었고 돈의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으며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들이 남긴 쓰레기로 자연환경 역시 심하게 훼손되었다. 글쓴이는 이러한 라다크 현실을 알리며 서구식 개발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전통사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글쓴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라는 역설적인 제목에서 보듯, 자, 색깔 있는 펜. 과거의 문화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 찾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 어떤 것? 바로 자연과의 공생, 자립, 검소함, 공동체, 그리고 내면적인 풍요로움 같은 것들, 라다크가 이룬 것들, 자,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기 위해서 제목을 오래된 미래라고 지어준 거겠죠? 자, 그러면 오래된 미래라는 뜻, 과거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의미였고요. 자, 그럼 글쓴이의 의도. 라다크의 사례를 바탕으로 뭐 하려고? 서구식 개발 위주로 이루어진 현재를 비판하고 과거 라다크의 자연과 공생, 자립, 검소한 공동체, 내면적인 풍요로움과 같은 가치를 배워서 미래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역설을 사용해서 강조해 줍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말고도 자, 역설의 표현을 활용해서 나타내보자 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역설까지는 됐고요. 이번에는 관용 표현 두 가지 있었죠? 앞길이 9만리 같다. 바로 아직 나이가 젊어서 세월이 충분히 있다. 자, 모든 기록은 깨어지기 위해 했다. 아무리 대단한 기록이라도 깨어질 수 있으니까 더 큰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우리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딱 봐도 알겠지만 자, 관용 표현하고 해석. 관용 표현하고 해석. 자, 뭐가 길어? 해석해 놓은 게 훨씬 더 길죠. 바로 관용 표현이 훨씬 더 간결하고 인상 깊다라는 거. 또 두 번째 거 가면 한국 축구가 숱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기고 간신히 라는 부분. 자, 구사일생. 자, 네 글자로 줄여줬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 그래서 관용 표현의 효과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관용 표현을 사용해서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해보자 라고 했는데 우리 관용 표현 간단한 뭐 기본적인 관용 표현의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특히 신체랑 관련된 관용 표현들은 많이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거 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게 크다. 배꼽 빠진다. 되게 우습다. 눈이 높다. 보는 수준이 높다. 제 눈에 안경이다. 별거 아닌데 내 마음에 들면 좋게 보여요. 자, 눈 가리고 아웅.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 눈 가리고 까꿍 하는 겁니다. 없어졌다 했다가 뭐 나 있다 하는 거 있죠? 자, 뻔한 수로 다 알아 속이는 거. 근데 속이려고 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한다. 눈에 콩깍지가 쓰였다. 자, 지금 눈에 뭐가 씌어서 지금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발이 넓다. 사기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 범위가 넓다. 언발의 오줌 누기. 자, 얘는요 임시 방편.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결국 사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것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관용 표현을 언제 쓰면 되는지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관용 표현 책에 나와 있는데 이 관용 표현은 처음 본다 하는 것만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역설하고 관용 표현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자, 우리 이 수필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 방법도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소단원 끝까지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어요.